자, 오늘의 주제는 언제나 이기는 부동산 투자 공식. 자, 이런 주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요. 지금 시장이 항상 이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출렁출렁 하잖아요. 그럼 우린 또 출렁출렁 할 때마다 어디로 가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런 거에 전혀 상관없이 정도만 잘 지키면 되거든요. 우리가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는 몇 가지 원칙만 잘 지켜서 하면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가 오늘은 강의했던 것 중에서 좀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투자 공식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부동산 시장은요, 규제나 상관없이 규제나 어떤 그 부양 정책이나 이런 거랑 상관없이 항상 이 추세, 흐름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정말 수없이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추세라는 거는 일정한 시점 동안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추세라고 하는데 항상 문제는 그런 거죠. 하강이냐 아니면은 여기 그 상승이냐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추세가 상승 추세로 가느냐 하강 추세로 가느냐 상승 추세로 만약에 이렇게 간다면 일시적인 하강은 있더라도 결국은 상승을 따라갈 것이고요. 하강 추세로 간다면 일시적으로 부양을 해서 상승이 다시 시작되더라도 결국은 하강 추세로 갈 것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논리예요. 자, 그렇다면은 상승 추세냐 하강 추세냐를 결정할 수 있는 거는 유동성입니다. 돈이 많이 시중에 풀려 있느냐 없느냐 이거 가장 중요하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적으로 돈들이 많이 풀려서 지금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가장 큰 원인이 그 유동성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금리입니다. 금리. 금리가 올라가고 계속 높이 올라가는 상황이냐 아니면은 금리가 저금리 상황이냐 이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유동성과 금리를 보게 되면은 알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금리는 일단 저금리죠. 제가 뭐 강의할 때나 이럴 때 간혹 말씀을 드렸지만은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은 우리 경제가 만약 금리 인상을 한다면 우리 경제가 그 금리 충격에 충분히 견뎌낼 수 있는 경제 기초 체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드렸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금리를 올리는 시기가 오히려 올리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는 오히려 낮춰가야 된다는 얘기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저금리 상황이고요. 돈들은 여전히 지금 시중에 많이 풀려 있죠. 이게 경제가 잘 돌아가면요. 경제 각 분야에 건설적으로 이 돈들이 투자가 될 텐데 경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런 쪽으로 돈이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동산 쪽으로 지금 돈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은 지금 이 현재 상승 추세라고 본다면 우리는 반드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볼 때 일시적으로 어디가 호재가 있고 이런 거는요. 이런 전체 그림을 본 다음에 그때 파악을 하는 거지 처음부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일단 어느 지역에 투자해야 될 것이냐. 크게 우리가 셋으로 나눌 수 있죠. 이 서울과 경기, 지방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항상 우리가 여태까지 봐왔듯이 지금의 어떤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이 그렇듯이 서울이 가장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경기권이고요. 그 다음이 지방이다. 지방이 지금 상당히 어렵잖아요. 지금 부동산. 이거는요. 어차피 이 뭐 선진국들도 마찬가지고 이 대도시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지역 대도시와 지방 간의 격차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 차별화가 더 강해진다는 얘기는 제가 많이 드렸죠. 그래서 서울, 경기, 지방 순서대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일단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또 서울에 그렇다면 투자해야 되느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요. 도심 집중화 현상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는 제가 한 10년 동안 계속 얘기 드렸던 겁니다. 집중화가 계속되는 이유는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이라는 거죠. 몰리는 곳이 도심이죠. 도심은 어떤 문화 공간이라든지 그리고 교통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일자리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몰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도심으로 집중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 현상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커진다. 그 유엔에서 얘기한 거 보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지금 그 도시에 전 세계 인구의 55%가 도시에 모여 산대요. 지금 전 세계 인구의 55%. 그런데 앞으로 2050년이 되면은 전 세계 인구의 75%가 모여 산답니다. 즉 점점 도심 쪽으로 사람들이 흡수가 된다는 얘기. 이거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심 집중화에 따른 지역 간의 가격 격차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이 도심으로 사람들이 몰리잖아요. 즉 우리나라 같으면은 미국 같으면은 뉴욕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거고요. 일자리가 가장 많고 잘 돼 있으니까 모든 시설들이 기반 시설이 잘 돼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같으면 서울로 모이는데 그렇다고 서울이 좁냐는 거죠. 서울은 넓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어느 쪽으로 사람들이 모일까요? 중심 지역 쪽으로 모일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중심 지역. 그래 중심 지역과 이 외곽 지역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서울에서도 양극화는 점점 커질 것이다.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커진다. 예전에는 어떤 뭐 강남권이 만약에 많이 올랐다 그러면 그 여파를 타고 또 뭐 그 지역 가까운 지역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외곽 지역까지 오르는 그런 하나의 룰이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다르다는 거죠. 지금은 앞으로는 미래는 오르는 곳만 오르는 그리고 안 오르는 곳은 안 오르는 이런 차별화 시장으로 점점 펼쳐진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중심 지역과 외곽 지역이 어디냐를 구분해야 된다. 이거는 꼭 서울의 얘기뿐이 아니라 대구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대전도 마찬가지고 다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가 중심 지역이냐 앞으로. 과거의 중심 지역은 소용이 없어요. 앞으로의 중심 지역이 어디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다음 장을 보면요. 자, 지금 정부 정책은 메가톤급 부동산 규제 이런 걸로 집값을 잡겠다. 그래서 집값을 일정 부분 어느 수준까지 떨어뜨리겠다. 근데 어느 수준까지 떨어뜨린다는 게 사실 애매하죠.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 그게 얼마일까요?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수준. 자, 그런데 과거 역사적 사실을 보면요. 우리 그 참여정부 시절에 부동산 정책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것입니다. 이때도요. 유동성이 많이 흘렀던 시절이고요. 돈들이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전세적으로 많이 올랐던 시절이거든요. 우리도 지금 똑같죠. 그 당시 상황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때는 정부에서 사실은 이 참여정부에서 각종 규제책들을 내놓은 거는 그 당시만 해도 파격적인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전에 나왔던 게 다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충격파가 상당 부분 완화돼서 적지만 처음에 이 당시에는 없던 게 다 생겼다고요. 양도세 중과 뭐 초과이익 환수제도 그렇죠. DTI, LTV 다 새로 생겼어. 종부세. 그러니 그때는 얼마나 영향이 그 파급 효과가 컸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는 막상 5년이 지나고 보니까 규제 대책이 나올 때마다 시장은 꺾였죠. 하지만 다시 또 추세대로 상승을 시작했고 결국 5년 후가 되니까 서울이 평균 56% 올랐다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그때보다 이 정책의 강도가 셀까요? 약할까요? 그때랑 지금이랑 지금 그전 정책하고 거의 판박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그거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게 그때랑 지금이랑의 충격이 어떤 게 더 컸을까? 자, 그래서 지금 추세가 상승 추세라면 제가 얘기했지만 추세가 상승 추세라면 이런 규제 효과는 단기적일 뿐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서울 25개 구 중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면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게 서울시 2030 기본계획이라는 것인데요. 2030 기본계획은 2030년까지 서울을 어떻게 만들겠다라는 거죠. 여기에 가장 핵심은요. 요 3도심이라고 하는 데 있어요. 여기 3도심. 요 3도심과 요 지금 노란색으로 친 게요. 이게 부도심이에요. 7부도심. 이런 지역들이 7부도심인데 이 3도심과 7부도심이 가장 중심축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일단은 아무것도 모르더라도 이 3도심 한양, 도성, 여의도, 영등포, 그 다음에 강남 이게 3도심인데 이 3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7부도심까지를 우리의 투자처로 보시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간단하게. 하지만 여력이 된다면 지금 여기 보면요. 이 3도심 가운데 여기가 마포거든요. 마포, 그 다음에 여기 성동구예요. 그러면은 여기가 용산이에요. 강남 다음으로 많이 올랐던 데가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마영성이라고 하죠. 다 여기 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요 삼각형 안에 있는 것들이 가장 핵심이란 얘기입니다. 그 지역이 가장 많이 올랐잖아요. 그 이유는 직주 근접의 효과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 어떻게든지 들어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최소한도 이 노란색 7부도심 쪽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예, 간단하게 오늘은 일단 도시 기본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알면은 이런 내용들을 알면은 뭔가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지금 계획들, 모든 계획들이 상당히 지금 우린 중요하고요. 이게 언제까지 간다고요? 2030 계획이에요. 2030, 2030년도까지 기본 계획. 기본 계획에서 이런 중심 지역들을 어떻게 바꿔나갈 것이다 하는 게 지금 가장 큰 관건으로 지금 돼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재테크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얘기해요? 재테크는 내가 벌어놓은 재산, 내가 벌고 있는 재산, 이것을 까먹지 않게 큰 그릇에 담아두는 그런 것이 재테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조그만 그릇에 담아두는 게 좋을까요? 큰 그릇에 담아두는 게 좋을까요? 큰 그릇에 담아두는 게 좋겠죠. 많이 벌면은. 그래서 재테크는 일단 첫 번째는 내 재산을 까먹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서 좀 더 불려가는 게 재테크예요. 일확천금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부동산의 어떤 뭐 이론도 있고 하죠. 사람마다 다 의견도 틀리고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틀만 알고 있으면은 그래도 잘못된 선택은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그 중에서도 아까 그 서울시 3도심 7부도심 계획 있죠? 서울시 2030 계획. 거기서도 어디에 해야 된다고요? 최선책. 중심 지역 쪽으로 일단 가장 중심, 핵심 지역 쪽으로 가고 안 되면 뭘 해야 된다? 차선책. 차선책 뭐예요? 7부도심이죠. 7부도심. 아까 중심 뭐예요? 3도심.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재테크는 우리가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내 재산을 지키려면. 자, 오늘 그 좋은 글은요.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왜 평범한 이에 머무르라고 하느냐. 이 독일 극작가인데요. 저는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드렸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살아가는 날이 길잖아요. 그렇죠? 긴데 그 하루하루를 어떤 원망 그리고 분노 이런 걸로 보내는 분들이 있는 반면 정말 긍정적으로 밝고 웃으면서 이렇게 보내는 분들도 있거든요.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성공의 첫 단추를 열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카페에 오시는 시청자분들은 항상 밝게 긍정적인 마인드로 하루하루 재테크를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